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 날짜가 8월 24일이고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방금 제가 저희 회원분과 잠깐 통화를 했는데요. 그 통화 내용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고 시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잠깐 계산이 잠깐 틀렸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새로운 오토모티브 있잖아요. 그거 잠깐 뭐 수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최근에 어떤 이 약세장에서 매매했던 볼린저 매매가 하늘에서 떨어진 매매가 아니고 기존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이제 어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연도에는 기술적 분석의 이야기를 좀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고 내년에는 기본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조금 기술적 분석 관련해서 좀 이야기 비중을 좀 두고 하겠습니다. 대신에 내년에는 아주 재미없는 기본적 분석만 드립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먼저 얘기를 하면 뭐 당연히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고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대략적인 상황은 이래요. 한 회원이 31살이에요. 31살인데 그러니까 제가 자녀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회원이고 그 다음에 아내분이 있잖아요. 아내분이 있고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이분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아는 중소기업에서 결혼한 지 초기이고 거의 초봉이다 보니 급여는 세후 한 250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분은 집에 이제 맞벌이는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이것저것 좀 뭐 이렇게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황은 이런 거예요. 250 정도인데 여기에서 한 130 정도를 생활비로 쓰고 한 50 정도를 뭐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 장모님 댁에서 사는데 한 30 정도를 월세 혹은 뭐 장모님에 대한 어떤 죄송함 이런 명목으로 30을 드린다고 하고 나머지는 뭐 일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보험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뭐 어떤 뭐 이런 것들 나가는 것들 기타들이 있겠죠. 그래서 주식 비중을 크게 늘리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식 비중을 늘리기 어렵다. 전 당연하다고 봐요. 여기서는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우선이 아니라고 봐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분이 지금 주식을 소액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분을 회원으로 사실은 안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공부를 하기 위해서 주식이 아니라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입을 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회원으로 이제 했던 것 같은데요. 관리자분이 사실 이분의 첫 번째는 주식 자금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일단은 전세 자금을 올리는 게 목적입니다. 일단은 그 나중에 장모님 댁에서 독립해 하든 안 하든 간에 예를 들어서 이분의 지역이 마산 창원 쪽인데요. 창원 마산 쪽인데 이쪽이라고 하면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5천에서 뭐 한 8천 그렇죠?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8천에서 뭐 한 1억 정도면 전세 1억 언저리면 뭐 전세를 구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분이 일단은 전세 자금을 만약에 빌라 정도로 일단 처음에 뭐 잡아서 어차피 빌라 그 전세니까 아파트를 굳이 들어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한 6천만 원짜리 전세 빌라를 들어간다고 하면 한 2,500에서 3천 정도로 그러니까 뭐 한 3천 정도를 일단은 만들어야겠죠. 근데 요것을 예를 들어서 날짜를 정해야죠. 만약에 2년 후에 5월 달에 전세자금 돌리자라고 한다면
한 2,500 정도 이렇게 모아졌을 때부터 계약을 서두르기 시작해가지고 억지로라도 저는 대출을 끼고라도 저는 전세를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나머지 부족한 한 500 정도는 그 계약 기간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만듭니다. 보통 아내가 알바를 하든 직장을 갔든지 간에 어떻게든 끼워 맞출 수 있거든요. 도와 가족한테 이자 없는 돈을 잠깐 빌리든 전세자금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저는 이분이 전세자금 기초 한 3천 정도로 하고 나머지 대출로 해서 한 또 1, 2년 정도 또 바짝 해가지고 대출을 갚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한 6천짜리 전세 빚을 다 갚았다. 그럼 다시 한 1억 2천짜리 전세 혹은 아파트를 사서 대출 끼고 들어가서 또 그 빚을 갚고 이런 과정이 한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집에 대한 어떠한 큰 목돈을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을 일단은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1년 정도 생활하는 모든 비용 정도의 현금을 비상금을 항상 집에 또 만들어 두는 역할도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집에 현금이 없으면 어린 아이를 키우는 아내 입장에서는 불안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보험이나 뭐 이런 쪽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보험에 의지한다거나. 그래서 비상금도 모아둬야 되고. 그리고 이분이 투잡으로 무언가를 또 하는데 그 자금으로 저는 주식을 조금 늘려야 된다라고 보는데 자녀 앞으로도 보험료가 좀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10몇만 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없애고 그냥 단독 실비로 한 3천 원짜리 단독 실비를 넣어서 그 돈을 차라리 자녀 앞으로 ETF 적립식으로 계좌를 넣어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내분이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30이든 50이든 저는 소득 활동을 하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한 달에 쓰는 이 생활비만큼을 아내가 벌어준다면 아내가 번 돈 모두로 무조건 생활을 하고 남편이 버는 모든 돈은 10원도 건드리지 않고 무조건 저축하는 걸로 이렇게 한 3년 5년 정도 3에서 5년 정도 가면 저는 자리 잡을 거라고 보거든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30대 초반분들은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주식으로 투기적으로 돈에 대한 인식이 박혀버리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0세 때부터 한 60세 때 전략적으로 일을 한다라고 하면 돈을 한쪽을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산다고 집에다가 몽창 돈을 다 모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집에도 모으고 뭐도 모으고 이렇게 좀 분산해서 흔히 말하는 가로저축, 세로저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좀 변환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0에서 60살 동안 가는 동안에 일반 근로소득자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은 이거라고 봐요. 자기 집을 하나 갖는 것. 그리고 30세 때부터 조금씩 적립식으로 계속 꾸준히 모아서 60세 때까지 돈을 모으는 이 두 가지 정도. 저는 이 모으는 자금 한 30년 모은다라고 하면 채권형이 아닌 주식형으로 자산을 옮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펀드가 됐든 인덱스형 펀드가 됐든 ETF가 됐든 꾸준히 모아야 되는 것들 자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집이 하나 있고 예전에 그런 기사 있었잖아요. 현대차에 들어갔던 분이 월급의 5%인가요? 이거를 그냥 계속 현대차 자사주를 산 거예요. 근데 금액은 그 급여가 늘어나면서 5%의 비중, 5%가 이제 금액 절대 금액은 커졌겠죠. 그러면서 그냥 매도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산 거예요. 근데 현대차 주가가 올랐을 때는 주식을 덜 사게 되는 효과가 있고, 현대차 주식이 떨어졌을 때는 주식을 더 많이 사게 되는, 그러니까 적립식 매매의 정석대로 사게 되는 거죠. 그러한 과정이 은퇴 시기까지 갔을 때 그분이 은퇴하기 직전에 주식 계좌에만 130억 정도 있었대요. 저는 이게 제대로 된 주식이라고 봅니다. 젊은 시절에 시작하는 주식 투자는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오늘 사서 몇 프로의 수익이 나서 10만 원 용돈 벌어서 이런 거는 아예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정. 처음부터 뭐 3천만 원, 5천만 원으로 주식하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30대 초반에 제대로 된 어떠한 그 재무적인 어떠한 설계를 해서 어떤 돈은 어떻게 지금부터 번 돈은 얼마까지 쭉 연결하는 돈으로 하나 내비두는 거, 복리 수익을 얻기 위한, 또 어떤 것은 뭐 자녀를 위해서 쭉 오랫동안 저축하는 것들,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 갑자기 20년 후에 자녀 대학교 1억을 준비하려면 불가능하거든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분이 50세 됐을 때 자녀가 대학 간다고 했을 때 5천만 원 1억을 갑자기 내놓으라 하면 줄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자녀 계좌 앞으로 한 20만 원씩 적립식 계좌를 넣어준다면 자녀가 한 20살 정도 됐을 때는 그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급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목적이 매수 매도를 하려는 게 주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내가 필요한 만큼의 돈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의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 수단이 여러 개가 있어요. 순수하게 예금으로 할 수도 있고, 그죠? CMA도 되고, 집을 통해서 계속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좀 따라갈 수도 있고, 그죠? 국민연금이 될 수도 있고,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펀드도 될 수 있고 하는 것인데, 이 주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단돈 집안에 비상금 1,000만 원도 없는데 주식을 한다? 이거 역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자기 집이 아닌 월세에 살면서 주식을 한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주식으로 돈 벌어서 집 사지? 이런 생각으로 주식해서 잘 되는 사람이 없다라고 봅니다. 일단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분이랑 통화해 보니까 기분 좋았던 게 상당히 건전하시고 지금부터 이제 31살이니까요. 이분은 그 누구보다 돈 많이 모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좀 속상했던 게 내가 아직 월급이 작아서 250이라는 월급이 작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돈 버는 거 자랑하지 말고 돈 쓰는 거 자랑하라고 하잖아요. 티끌모아 태산 그 말이잖아요. 맞벌이 해가지고 부부가 한 5천만 원, 1,000만 원씩 소득 한다고 500만 원, 600만 원 저축하지 않아요. 전혀 다릅니다. 돈 많이 버는 거랑 저축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절대적인 어떤 무언가는 있겠지만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축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하고 이분한테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러니까 저는 결혼해서 한 3년 정도 때 허송세월 많이 보내거든요. 돈도 못 모으고 흔히 어른들 이야기로는 사람 구실한다고 여기저기 용돈 주고 찾아다니면서 돈 못 모으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딱 부여잡고 알뜰하게 한 30대라면 한 40대까지는 누가 뭐라 해도 구두쇠 소리 들어가면서 저는 돈을 모으는 게, 목돈 모으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40도 되지 않았는데 구두쇠처럼 사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40이 넘어갔는데 지갑에 돈이 없으면 욕먹을 수 있어요. 그동안 뭐 했냐라는 소리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부분은 약간 좀 독하는데요. 독하게 돈을 모아야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긴 안목으로 저축을 시작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충분히 이분은 아직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엄청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예전에 한겨레의 기사 타이틀이 기억이 나는데 가난이 대를 이은다라는 그런 타이틀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주 슬픈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을 끊는 첫 번째 세대가 된다라는 자세로 시작하면 됩니다. 내 흔히 얘기하는 나한테서부터 가난의 대를 끊겠다라는 확실한 어떤 의지, 그것이 결혼하고 초창기 때 보통 정해집니다.
초창기 때 잘 서로 이제 와이프와 어떤 재무적인 이야기 하는 게 껄끄러워지면 나중에 한 5년차, 10년차 결혼 생활 하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서로. 불편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재무적인 거 다 이야기하고 남편은 집안일 많이 도와주고 뭐 이러면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긴 호흡으로. 네. 일단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분과 통화해서 매우 좀 좋았습니다. 너무 건전하신 분이고 지금 이제 실제 이분의 역사를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자산이 커지는지. 젊은 분이시고 그래서 아주 기분 좋고요. 일단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또 한 분 회원분이 V1택에 대해서 또 문의를 좀 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V1택은 시간을 투자하면 손해보고 나올 주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투자하면. 다만 비중이 몰빵으로 돼 있으면 답이 정말로 긴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물량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분명히 어떤 최근에 어떤 매도세가 좀 강한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내년이 사실 몇 달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부이온텍 이렇게 좀 사실 회사의 어떤 기업 내용이나 이런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싶지만 이 회사는 이제 개화될 하나의 모멘텀이 더 남았고 과거에 하고 있던 어떤 사업도 매우 성공적으로 거의 시장 점유율을 거의 최고로 독보적으로 가고 있는 회사가 새로운 아이템이라는 2차 전지 쪽도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주식이 손해볼 주식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나는 3만원에서 손절할 거야 라고 하는데요.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시장이 반등을 보여줬고 이 반등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손해볼 주식 아니다. 팔지 말자라는 일단 입장입니다. 단기적인 입장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주식을 3만 원에 팔겠다. 뭐 이런 것은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가격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속임수가 많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시황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코스피를 보면 그래도 기분 좋았죠. 어떤 그날이라는 것 이후로 연속적으로 종가를 계속 높이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종가를 높이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다만 보통 이렇게 시장이 추세가 전환될 때 조정들이 흔히 이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흔히 말하는 뭐 이렇게 빠지던 주식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반드시 어떠한 조정이라는 것이 나오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조정이 잠깐 짧게 온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간다면 이거는 하락이겠죠. 하지만 이런 전고점들을 깨지 않고 중간에서 다시 올라가 준다면 계단식으로 올라가 준다면 지수가 일단은 실적 좋은 주식들은 일단 매도를 보류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최근에 확실히 느끼셨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시장이 이게 전환되면서 확실히 실적 좋은 주식들이 상승하는구나를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가끔 실적이 좋지만 아직 안 움직이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마 지금 며칠 동안으로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다음 주 정도까지도 만약에 좀 잘 움직이지 않으면 주도주는 아닐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도주와 주도주가 아닌 것에 대한 차이를 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제 그 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이번 주는 다음 주도 아마 뭐 마찬가지인 시황일 것 같은데요. 중국과 미국의 어떠한 이런 무역 분쟁 관련한 이슈들은 뭐 더 나오겠죠.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이제 모두들 째려보고 있는 것이 지금은 환율입니다. 어, 그 환율이 지금 최근에 좀 안정 구간으로 좀 들어오면서 매도가 많았던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매도가 멈추고 이제 매수세로 좀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아직 이번 주에는 그래도, 그러니까 이번 주에 올랐던 쪽을 보면,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아니에요, 확실히. 그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보수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빅2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저는 접근하고 싶지 않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이 이번 주에는 많이 움직였죠. 2차 전지 쪽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엔터 쪽도 움직였죠. 중국 쪽에서 좀 어떤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남북 경협주들도 좀 움직였고, 통신주들도 좀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뭐라고 할까요? 주도주가 누굴까가 잘 모르겠어요. 주도주가 누구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 주도주는 누굴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 며칠 동안 올라갔던 게 다음 주까지도 좀 추세가 이어지고, 그리고 다음 주 정도에 시장이 만약에 약간의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반등할 때 또 다시 한번 간다면, 얘네들이 주도주인가? 라고 확실히 인정해 줄 것 같고요. 지금은 아직 주도주가 그렇게 선명해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되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에 좀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하는 것 같고, 뉴스보다는 환율 쪽과 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위안화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이야기했던 새로운 그 오토 있잖아요. 오늘 조금 세게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이것으로 여기서 추세가 전환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어거지성인 거고, 이렇게 한참을 내려오던 주식이 잠깐 반등하는 게 오히려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에는 몰빵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비중을 분할 매매 하셔야 되고, 어제 제가 이거 이야기를 했었죠. 2부 EBITDA 설명을 하는데 계산 하나를 0을 하나 빼먹었더라고요. 2부 EBITDA 땡땡땡 라고 했을 때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한 970억 정도 되는데 한 900억 정도의 현금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근데 이 회사의 EBITDA,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에 감가상각비를 더한 것이 한 230억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이 회사를 결국엔 70억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230억, 1년에 230억을 벌어요.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230억을 1년에 번다고 하면 230억 나누기 12달 하면 한 190억, 19억 정도, 19억 정도로 벌어요. 그러면 곱하기 한 4달 정도 해볼까요? 한 4달 정도. 한 4달 정도면 이 회사에 번 돈 4달 정도. 그러니까 이 회사를 70억에 사고, 70억에 사고, 4달 정도 회사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으로, 영업현금 흐름으로 나머지 70억 갚고, 이러면 된다는 건데요. 이것이 내년에는, 그러니까 이것의 비율이 그래서 0.3이었다는 거예요. 0.3배. 근데 내년엔 0.2배가 돼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한 두어 달 정도 만에 한 4달 벌어서 갚는다고 했는데 이제 두어 달밖에 안 걸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사고 싶겠죠, 이 회사를.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 투자의 개념으로 이런 주식이 좀 적당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다만 약간 우리 스타일은 좀 아닌 부분이 좀 있어요. 우리는 조금 더 성장성을 좀 보거든요. 왜 성장성을 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흔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최근에 볼린저 밴드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 매매법이 어디서 튀어나왔느냐 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과거부터 종목을 어떤 기술적으로 이제 매매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명한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제시 리버모어가 떠오르죠. 제시 리버모어. 그 다음에 사실 그 전에라고 하면 뭐 누가 있을까요? 혼마문의 의사도 있겠고, 그죠? 우리가 흔히 아는 찰스 다우, 그죠? 다우가 있겠고, 그쵸? 좀 크게 한 사람들 보면 뭐 그랜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제시 리버모어도 유명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제럴드 로브라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이 다 거의 공통점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니콜라스 다비스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사람들은 약간 조금 세트 같은 느낌이에요. 비슷한 견해가 있어요. 약간의 추세 매매하는 그런 근데 이쪽에서 좀 배운 윌리엄 오닐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 볼린저 밴드를 만든 존 볼린저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존 볼린저라는 사람이 만든 게 볼린저 밴드인데, 이 매매가 무관하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여기와 비슷한 거예요. 박스권 매매. 흔히 말하는 그 박스권 매매란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시세가 주식이 왔다 갔다 했던 주식이 이러다가 툭 올라가고 툭툭 올라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키워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떠한 박스권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아, 요러한 박스권에서 주가가 형성됐다가 레벨업이 됐구나. 그래서 두 번째는 요 정도 박스권에서 주가가 움직였고, 다시 세 번째는 아, 요런 박스권에서 움직였구나. 혹은 뭐 요 정도 박스권도 그릴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요런 박스권에서 그리고, 계속 주가가 이런 식으로 아, 조금씩 순차적으로 오르는구나를 착안해서 매매를 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매매를 그러니까 특히 니콜라스 다비스 책 어메이징 박스 이론이라든지 나는 250만 주식 투자로 250만 불을 벌었다라는 책을 꼭 보시길 권하는데, 그 사람의 매매 방법은 이겁니다. 이렇게 일정 금액대를 돌파하는 이런 시점에서 매매하는 것. 그리고 그 매매가 들어와서 또 어떤 박스권을 만들었을 때 이 박스권을 또 돌파할 때 여기서 또 추가 매수. 이런 식으로 가는데, 쭉쭉 왔다가 내가 생각했던 어떤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로 돌파 못하고 깨버릴 때 요런 자리에선 매도. 이런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 계속 그 추가 매수하는 단가는 위로 쌓이면서 피라미딩 하는 식으로 하는 방식. 그러니까 결국엔 제시 리버모나 니콜라스 다비스나 거의 비슷한 매매 방식인데요. 그 책들을 보면 니콜라스 다비스는 잡주를 매매하진 않았어요. 대신에,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차트를 조금 더 우선순위를 위에 둬서 좀 매매했던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논리로 볼린저 밴드와 좀 연관이 되냐면, 이렇게 이 상단의 어떤 박스권을 돌파할 때가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돌파할 때, 그러니까 이 볼린저 밴드의 이 상단 지우고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볼린저 밴드가 중심선이 이렇게 올라가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주가는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툭 튀어 올라가고 상단으로 이렇게 가다가 일정 부분 내려오면서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요런 구간이 볼린저 밴드와 니콜라스 다비스가 말하는 이 박스권 매매와
거의 같은 위치에서 나와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사람은 조금 더 통계적으로 수학적으로 접근한 것이고, 니콜라스 다비스나 제시리 보문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접근한 부분이 있다. 다만 그 전설적인 이런 투자자들이 매수 타이밍은 거의 같아 보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초입 구간 있죠. 이런 초입 구간 역시도 윌리엄 오닌이 말하는 컷 패턴과 매우 유사한 위치가 많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요런 구간 혹은 요런 구간은 일목균형표가 말하는 호소다 고이치가 말하는 일목균형표 상에서 전환 그 호전되는 그런 구간도 연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에 흔히 말하는 보조지표 역시도 중심선을 돌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런 구간이. 그래서 여러 가지 돌려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고수들이 매매하는 그 순간은 비슷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존 볼린저의 방식이 뭐 새로운 방식이 아니에요. 다만 눈에 좀 선명하게 선을 그었다라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통계적으로 표준 편차를 구한 것 뿐이다 라는 것, 시그마를 활용한 것일 뿐이다 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거래량 정도로 이제 거래량과 같이 함께 보는 것이겠죠. 근데 왜 우리는 성장성을 보느냐라는 이야기를 해보면, 주가가 어떤 이런 박스권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해요. 이거 다시 그려볼게요. 흔한 일반적인 주식은 요런 게 이렇게 돼요. 보통 여기서 정확하게 박스권이 생기지 않고요. 약간의 겹치듯이 박스권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손절을 아까처럼 딱 3만 원에 건다 이랬을 때 보통 자동 손절매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흔한 경우인 거고, 근데 ROE가 성장하는 회사들은 어떤 모양이냐, ROE와 EPS가 강하게 성장하는 회사들은 이렇게 생깁니다. 박스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박스권이 없고 위에서 생겨요. 또 위에서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일정 부분의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추르륵 올라가고 또 움직이고 또 추르륵 올라가고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강하게 상승하는 부분. 근데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없죠. 그죠? 그런 부분이 없이 계속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상이에요. 주식이 왔다 갔다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게 매물 소화하면서 실적대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리노공 혹은 고영과 같은 그런 회사, 더존비전 같은 회사들이 이렇게 가는 것이고, 작년으로 따지면 SKC 코롱피아이나 뭐 사마콘덴서나 이런 애들 있죠. BH나 이런 애들이 이렇게 가는 회사들이었죠.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회사들. 그렇죠?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흔한 종목이 아니라 확실하게 성장이 담보되는 회사들은 박스권 사이에 어떤 갭 같은 곳들이 생겨요. 절대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주가가 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뚜루룩 아주 급격하게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잠깐 쉬고 매물 소화하는 과정, 또 올라가는 이런 과정이 생기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다면 두 가지 방식인 거예요. 보통 시장이 상승할 때와 시장이 하락할 때를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은, 근데 시장이 상승하고 시장이 하락하는 거 플러스 실적이 매우 강한 회사, 실적이 매우 강하게 우상향하는 회사라면 두 가지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1번, 그러니까 매우 실적이 강한 종목을 시장이 상승할 때 살 때는 보통 이런 구간이 와요. 하단에서 매수하고 상단에서 매도하면 안 되고요. 이 상단을 돌파하는 이 구간이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가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박스권으로 이어졌을 때 이런 구간에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다시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런 구간에서 또 매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구간, 매도가 아니라
또 추가 매수가 한 구간이 와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고 보통 이렇게 옵니다. 성장주일 경우에는 하락 속도도 훨씬 빨라요. 갑자기 확 빠지고 잠깐 반등 주다가 또 확 빠지는 이런 모습으로 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만약에 볼린저 하단에서 매매를 했다. 그러면은 상단에서 매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그쵸? 근데 실적이 우상향하는 애라면, 실적이 우상향하는데 주가가 단순하게 빠지는 애라면 이 구간에 어떠한 하락률이 이 고점 대비해서는 50% 이상 빠지지 않고요. 거의 볼린저 밴드 이 하단에서부터는 하단, 이 하단에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30% 이상 잘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활용해서 그 볼린저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드린 겁니다. 이게 조금 설명이 잘 됐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실적이 좋은 거를 사야 된다는 건 확실히 변하지 않고, 다만 매매 방식은 시장이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가 좀 달라질 수 있겠구나.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돌파할 때 매도를 할 것인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할 때 추가 매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시장이 결정해 주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빠진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플러스 속임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런 속임수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조지표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은 뭐 몇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속임수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요런 구간들. 마치 주가가 빠질 것 같이 가는데 또 올라가는, 그리고 또 뚫을 것 같은데 또 빠지는, 이러한 속임수들을 어떻게 구별하느냐는 한 단계 큰, 뭐 일간으로 봤다면 주간 차트, 월간 차트, 그리고 보조 지표를와 실적을 같이 좀 보면서 조금 그래도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 것들과 함께 섞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그냥 나는 그러면은 단순하게 볼린저 밴드 상하단에서만 매매하겠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가는 거 상관없이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사서 상단에서 와서 매도하겠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무진장 우상향하는 종목이 아니어도 가능할 수 있어요. 대형주 안에서는. 대신에 최소 조건은 있어요. ROE가 우상향하지 않더라도 최소 유지는 하는 회사. 예를 들어서 ROE가 5였던 ROE가 10이 되고 17이 되고 뭐 25가 되고 이렇게 커지는 회사는 너무 좋은 회사이지만, 나는 그런 건 몰라 라고 한다면 ROE가 만약에 10이었다면 이 10이 계속 유지만 된다라고 가정해도 볼린저 밴드로 상하단 매매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ROE가 횡보한다, ROE가 유지된다라는 것은 사실 성장한다라는 의미예요. 10%씩 매년. 근데 이것은 그 성장성에 가속도가 붙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 이것은 매년 10%씩 꾸준하게 성장한다는 것. 하여튼 둘 다 성장하는 것인데, 아래 거는 꾸준하게 성장하는 것, 위에 거는 성장의 가속도가 붙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성장의 가속도가 붙는 것들이 이렇게 쭉 주가가 하나씩 이렇게 탑을 쌓듯이 이런 구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바닥을 만들고 쭈르륵 올라가는, 쭈르륵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제가 오늘 너무 좀 정신없이 이야기를 했네요. 그럼 일단은 관심 있는 거를 좀 종목을 좀 몇 개 볼까요? 일단 그러니까 시장을 봐야겠죠. 시장이 아직 바닥권에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과거에 이런 곳이 아니죠. 계속 고점을 높여가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하락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은 좋으나 지수의 영향으로 실적은 좋으나 어떤 지수의 영향으로 주가가 좀 많이 좀 빠진 것들. 하지만 실적은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예상되는 회사를 좀 찾아보면 이제 아마 태풍도 막바지로 간 것이 아닌가. 한두 번 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로 보자면 뭐 하나투어라든지 하나투어도 좀 관심권에 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적은 뭐 좋아지는 건 명백하니까요. 하나투어의 입장에서도 분할로 들어간다면 승산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넷마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넷마블 역시도 볼린저 밴드 하단에 왔거든요. 하단에 오긴 했어요. 강하게 왔는데요. 사실은 게임주들이 약간의 어떠한 모멘텀들이 조금 줄어든 거 감은 있긴 해요. 하지만 이것은 금세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게임주에 대한 것들도 항상 관심을 좀 갖고요. 그 다음에 경동나비엔. 그러니까 저희가 보유하지 않은 종목을 이야기하려니 사실 좀 어려운데요. 경동나비에는 지금 저는 아주 좋았던 구간 사실 어제 이제 종목을 경동나비엔가 뭐 세론이라든지 이렇게 좀 소개해야겠다라는 거 적어놨다가 어제 깜빡했었거든요. 세론을 너무 길게 해서 저는 이런 하단에서 분할 매수 좋다고 봅니다. 다만 하단에서 이런 근처에서 1차 매수 했는데 만약에 빠지면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간다라고 봐요. 이렇게까지도 할 생각으로 분할로 매수해야겠죠. 이런 종목이 좀 있고요. 사실 여러 가지 좋은 종목이 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일단 저희는 현재 오늘로서 주식 비중이 약 30% 정도가 됐고 이제 시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지켜보고 있고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온 거고 혹시 조정이 있을지 모르고 다시 반등이 시작될 때 이 비중은 물량을 한 50에서 한 70까지도 늘리려고 하고요. 종목은 더 이상 늘릴 생각은 없고 종목에 이제 비중을 더 실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했던 것 중에 중요한 거 하나, 두 개 다시 정리하고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주식을 하는 목적이 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하게 어떤 종목을 사고 팔고가 목적이 아니고요. 내가 나중에 힘이 없고 일을 못했을 때 내 자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지? 그러려면 주식이란 하나의 어떠한 상품으로 좀 도움을 받아야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공부도 하시면서 좀 생각하는 게 어떤가. 근데 너무 아무것도 기초 어떤 체력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도 집에 없고 빚도 있고 혹은 뭐 대출금도 많고 뭐 이런데 주식을 한다는 건 맞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주식이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어떤 볼린저 밴드라고 했던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동나비엔이라고 한다면 이런 볼린저 밴드라는 방식이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군데군데에 어떤 이런 박스권들을 만들면서 계속 이렇게 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박스권들을 만들 때 보면, 그렇죠? 여기선 박스권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가 그 박스권을 해하면서 하락하는 이런 과정들. 이렇게 전부 다 박스권과 볼린저 밴드로 설명이 되거든요.
그죠? 종목이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 수 있어요. 어거지일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랬을 때 보통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런 순간들에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혹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이런 구간들을 거의 비슷한 방식이에요, 사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어떠한 뭐 추세선을 그은다든지 뭐 어떤 채널선을 긋는다든지, 그죠? 뭐 여러 가지가 뭐 있겠지만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저의 가장 핵심은 이렇듯 있는 그대로의 주가가 어떤 궤적으로 움직이느냐, 실적을 얼마 정도 잘 반영해 주느냐, 뭐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경동나비엔으로 보면 어떤가요? 박스권을 한번 그려볼까요? 사실 박스권을 거래량과 함께 보면서 박스권을 잡아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거는 한번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박스권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이 고점을 돌파 못하고 하락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작은 박스권을 돌파를 했지만 이 앞전 박스권을 돌파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또 크게 보면 이러한 큰 박스권으로도 볼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박스권을 다양하게 그릴 수도 있고요. 작게도 그릴 수 있고, 작게 그리려고 했다가 주가가 빠지고, 그렇죠? 이 안에서 지금 작은 박스권을 그리는 모습으로도 보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박스권의 매매를 조금 더 용이하게 도와주는 것이 어떤 거래량의 매물대 혹은 볼린저 밴드, 보조 지표들, 뭐 다른 어떠한 기법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부차적인 것이고, 일단 결론은 시장 지수와 실적이 좋은 주식을 시장이 상승할 때 매매하느냐, 하락할 때 매매하느냐의 방법을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보자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뭐 큰 피해가 없이 잘 마무리가 끝까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주도는 이제 해가 떴거든요. 제주도는 이제 다행히도 잘 좀 피해 입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더 큰 피해가 없이 이 정도로 마무리된 것으로 안도를 하며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날씨 그리고 더 좋은 시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